우리가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를 그렇게 잘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럽니다.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걸 무의식적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 부모 밑에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나를 정말 충분히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나답게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사실 우리 현실의 부모는 못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걸 해주겠지 라는 바람으로 결혼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결혼입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나 충분히 뭔가를 받아서 대상이 필요 없다? 그럼 결혼도 그만큼 안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을 항상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일지라도 이미 내 안에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관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관계적 존재고 이미 대상을 그리워하는 존재고 내 안에 이미 대상이 있습니다. 나도 많고 나라는 사람 속에는 무한히 많은 내가 또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 결혼은 부모에게서 이게 말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모에게서 훌리 받지 못한 그것을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훌리 받으리라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채워지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고 행운의 사람인데 어떤 때는 원수를 만나죠. 원수를 만나요. 원수를 만나고 괴롭죠. 네. 자,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성적 차이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지 섹스만이 아니라 젠더적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남성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정말 핑계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남성과 여성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남성은 해결지향적이고 결론지향적이고 과제중심적이고 파워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고 과정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얘기할 때 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우리 아이 친구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여성들은 그걸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냥 그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즐겨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 사람이 그래서 얘를 학원 보내려고 돈을 달라는 건지 결론이 뭔지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에 탁 끊고 결론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지만 진화적 시간표 상에서는 이 집단적인 것이 아직도 남성 안에 있어서 과거의 수렵 시대에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생계를 책임지던 그런 버릇이 남아서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것을 또 과제를 봐야 되는 것이 아마 남성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멧돼지 사냥도 못하고 집에서 아기 낳고 그리고 또 시집을 가잖아요. 조괴혼을 하면서 시집을 가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 시집식구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치도 발달하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게일 쉬라는 사람이 이분이 아마 기자 출신의 연구자인가 그럴 텐데 이분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한 18세 정도에는 남녀가 이렇게 비슷하게 오다가 그 다음에 남성성 여성성이 확 갈려서 40세 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맥시멈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60세 경에는 도로 또 이렇게 만난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보면 40세 이후에는 여성적 특성이 많이 발현돼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건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지 모르겠으나 여성화되고
우리 여성들은 우리 자신을 봐도 알지만 강한 아줌마성이 나오면서 이제 남성적이 되고 파워지향적이 되면서 이걸 섹슈얼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버전트 하다가 또 컨버전트 하다가 이렇게 교차한다는 거죠. 그 후에는 또 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성지식 습득하는 것이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문제인데요. 저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남녀가 패션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가장 패션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둘이. 근데 어떻게 된 게 결혼하는 순간 패션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가족 간에 어떻게 성관계를 하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그랬대요. 그 가족 간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다. 우리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고 우리 숙모는 숙부랑 결혼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결혼해서 가족이 됐다는 걸 이 선후 관계를 이해를 못한 건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진짜 엄마 아빠가 결혼하더니 이 진짜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패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요새는 이 섹스리스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 사람은 그 섹슈얼 디자이어가 없어졌다 쳐도 이 펄펄한 아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럼 이 펄펄한 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기 좋은 사람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딸 경우는 이제 초경을 한다든지 하면은 엄마들은 그 역할을 해요. 그쵸? 한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초경이 어떻고 월경이 어떻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과목 그 자체예요. 어떻게 아빠가 됐는지 궁금하죠. 그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더러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좀 해라. 난 못하겠다. 당신이 해라.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또래로부터 지식을 얻어요. 그 또래로부터 얻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왜곡된 성, 또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됐거나 만화 같은 혹은 이렇게 SM이라든지 막 극단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곡이 되기가 쉬워요. 이거는 굉장히 남성들에게 상처고 군대 가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벌써 옛날 얘기고 요새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이런 게 되고 요새 특히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인터넷. 인터넷 때문에요. 세계가 달라졌어요. 제가 엊그제 우연히 누굴 만났는데 그분은 교육학 하시는 분인데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교육학 무슨 큰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자기가 갔다 왔대요. 근데 이제 그때 주제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인가 잠깐 이 인간이 이 뉴럴로지나 이런 면으로 달라졌다는 어떤 것이 아마 나오나 봐요. 이제 인터넷이나 이 환경이 바뀜으로써.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다 바뀌려면 저는 진화적 시간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인간은 여전히 그 우리가 알던 원초적인 이런 오감이 발달한 이런 것으로 살 때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것만 볼 때가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볼 때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성의 대뇌화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만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감각이나 뭐 이게 아니라 대뇌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어떻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정말 현실에서는 관계를 못 맺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동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남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남자 선생님이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교육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숨소리 하나 없이 그걸 들었답니다. 그 학생들은 굉장히 행운아였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도 안 계세요.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남자 학생들은 나만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사랑해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출세시킬 수 있어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조건 보고. 근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상보성 이론, 뭐 정서적 경험이나 무의식적 필요에 의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고른다. 그런 것도 있고, 유사성 이론, 뭐 가정 배경이나 경제 환경이나 비슷하니까 결혼한다. 여과 이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쭉 필터링해서 남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교환 이론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제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제일 좋은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인관계 과정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번 나는 어떤 동기로 결혼했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분 계세요? 나는 어떤 동기로 결혼했다. 오픈 못 하시면 괜찮아요. 네. 유학 가려고? 유학 가려고. 예. 뭐죠? 교환. 얼떨결에 하는 거죠. 얼떨결에. 그 얼떨결에라는 말에도 많은 게 들어있죠. 저는 보면 1번 같아요. 그 상보성 이론. 왠지 나의 그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아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미혼 때 엄청나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왠지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안정이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불안정한 사람이 이미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하, 결국 그 기대는 내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안 채워준 게 아니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채워졌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 불안정한 사람이어서 제가 굉장히 놀랬죠. 네, 놀랐어요. 그 자존감이라는 게 항상 어디서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고 학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준이 상당히 비슷한가 봤더니 자존감 수준은 비슷하다 그럽니다. 자존감 수준은 상당히 유사한 사람들이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데이비드 칼슨의 이야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적어놨는데 그것도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어려움을 보면 결혼에 대한 헌신할 것도 두렵고 거절받는 것도 두렵고 친밀해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 거절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는 연애를 잘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가요. 근데 왠지 불안해지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그나마 보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당하느니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당하더라도 내 감정에 내 어떤 느낌에 정직할 수도 있는 그것도 어쩌면 용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현대사회의 결혼 양상을 보면 우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율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 재혼의 이혼은 더 높습니다. 항상 재혼의 이혼은 더 위험성이 높아요. 그리고 시리얼 매리지란 건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공식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일처 다부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좀 살다 끊고 또 살다 끊고 이게 시리얼 매리지예요. 그 누구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사람. 누구랑 살다가 헤어지고 또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동시에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리즈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저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 문턱이 낮아졌어요. 이혼에 대해서. 근데 이혼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자식이에요. 아이들. 그 아이들의 고통이 어떤지를 정말 부모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중고등학생이면 얘는 다 컸으니까 괜찮다. 오히려 얘가 나를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자식이 우리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이혼하는 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 상처는 정말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이혼이 대입 이혼이에요. 얘 대학 갈 때까지만 내가 참다가 굉장히 많아요. 대입 이혼. 왜냐하면 대학 갈 때까지 얘가 불안정하면 안 되니까 고3 때까지는 잘하다. 얘가 대학만 들어가면 일을 갈면서 기다려요. 엄마들이. 그 대입 이혼이라 그러죠. 또 황혼 이혼도 많고요.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노리느라고 100% 죄송해요. 이혼을 많이 해요. 재산이 많아도 이혼을 많이 해요. 재산이 없는데 그나마도 또 쪼개져서 이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이혼이 쉬워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있으면 이 숙려 기간을 둬요. 근데 그게 불과 3개월이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고 그리고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담을 왜 받냐면 빨리 이혼하려고 받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달라지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혼이 많아요. 제가 그 조정을 해보면 너무 이혼이 많아서 이 우리나라 이 정신 건강이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흔한 결혼 신화가 있습니다. 흔한 결혼 신화. 그래서 거기서 한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번 보세요. 서로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해하므로 언어적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가 살면 착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삐졌구나. 또 뭔 일이 있구나. 그래서 뭐 언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것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추측이지. 그렇기 때문에 늘 대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뭐 일심동체다 절대 아니에요. 두 개가 다른 사람이죠. 각자의 욕구가 다르고 좋은 결혼은 노력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결혼은 어떤 직장 생활 못지않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퀄리티 타임도 가지려고 그러고 뭐 동창회나 골프 모임에 가는 것보다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일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상대가 원하는 형식으로 개조될 수 있고 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기가 쉽습니다. 18번 결혼 생활이 잘 안 될 때 자녀들이 구출해 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희생양이 된다. 아무리 결혼 생활이 극악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안정된 싱글 페어런트가 훨씬 아이들을 잘 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생활이 잘 안 될 때 혼외 관계나 이혼이 상황을 개선시켜 줄 것이다. 그렇지 않죠. 인사이트가 없으면 비슷한 선택이 내려져서 계속 불만족한 패턴이 반복된다. 여러분들 산발이 외도란 거 아시죠? 우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기 딱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다 풀기 때문에 여기 와서 더 와이프한테 나이스하게 한다는 거예요. 넌센스죠. 넌센스예요. 남성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여성들도 많아요. 요새는 여성들도 성관계까지 몰라도 보이프렌드를 두고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를 다 풀고 집에 가서 나이스하게 해주니까 우리 부부는 갈등이 없어요. 그걸 산발이 외도라고 그럽니다.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넌센스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유지하는 관계는 다 병리적이에요. 직접 1대1로 이게 통하지 않으면 병리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